게르만족도 있고요. 게르만족 이전에 그런 종족도 있고요. 게르만족도 여러 종족 분파들이 있잖아요. 여러 분파들이 함께 만드는 이제 공동 조직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통일되는 방식도 재밌어요. 통일은 주로 결혼을 통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 스페인 북부의 아라곤이라는 데하고 카탈로니아라는 소국가가 양자가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결혼해서 한 나라로 통일됐고요. 이 나라하고 나중에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스페인과 다시 이제 결혼을 통해서 통합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가 스페인을 통치를 하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통일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재밌는 나라죠, 그죠? 결혼도 잘하면 나라를 통일 수가 있습니다.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거꾸로 나라가 말하자면 분열되어 있는 거죠. 아직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카탈로니아,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카탈로니아는 우린 독립해야 되겠다고 지금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죠. 그 시절은 이제 더욱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위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죠. 자, 그러자 마갈은 당시 급진공화파, 말하자면 이제 상당히 그죠? 로베스피에르적인 그런 이제 공화파인데요. 사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공화파, 부르자 공화파였던 카스텔라르가 내각을 이제 장악하고요. 74년 1월 10일까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반란을 진압했는데 아주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반란을 진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페인의 인터내셔널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연합회죠. 그런데 이 연합회는 바로 이제 바쿠닌파, 사회민주동맹파가 다수였었어요. 그런데 이 바쿠닌파는 기본 주장이 자치, 권위의 폐지, 국가의 폐지, 노동자의 즉각적 해방 이런 등등의 요구를 하니까요. 이런 점에서 분리주의자들의 주장과 상당히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자치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 분리주의자들의 반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심지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분리주의자들은 부르주아들 분파인데요. 그 선봉에 노동자들이 섰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스페인은 후진 농업국이고요. 그래서 공화국이 부르주아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오히려 노동자들은 헌법제정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거에서는 공화파가 급진파하고 순수공화파로 이제 분열되어 있었고요. 특히 카탈로니아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노동자 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노동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회 진출했더라면은 비록 소수파였었지만 캐스팅 보트를 지으면서 의회를 말하자면은 노동자들이 유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입법을 달성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쿠닌파는 오히려 이 중앙의 부르주아 공화국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반란 부르주아들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모순에 처하게 됐다. 바쿠닌파는 대중들은 이 공화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쿠닌파의 교유는 일제 정책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동맹의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참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아서 참가를 하라라고 일종의 판단을 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대중들 노동자들은 대체로 비타협파를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화파가 센 지역은 공화파를 지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부르주아파들이니까요. 공화파든 그는 분리파든 부르주아 분파들입니다. 부르주아를 지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박근인파의 문제점이었다는 건데요. 동맹의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하면은 노동자들의 후보가 선출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노동자 후보들을 안 내고 결국은 부르주아들을 다 당선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마갈 정부는 급진공업화로서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상당히 타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사회적 입법을 시도했었는데 이 동맹파는 오히려 비타협파의 봉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해서 총파업을 결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총파업을 하려면은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파업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금고, 돈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준비 아무도 없이 무조건 총파업을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의 냉담함과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때문에 동맹파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전체가 대중으로부터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대 노동자 도시였던 바르셀로나에서는 이 총파업을 선언을 했는데요. 대중들은 침묵하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흥 공업도시였던 알코이에서는 5,000명을 이제 동원해서 시위를 해서 소위 시청을 장악하고 공안위원회를 수립했는데 7월 12일 군대가 저항받지 않고 진입했다. 공안위원회는 일반 사면을 대가로 타협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권을 장악했으면은 지켜서 어떻든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군대가 들어오니까 곧바로 뒤로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면을 대가로. 또 안달루시아에서는 동결해서 자치정부를 수립했을 때 이 노동자들이 분리주의자들의 선봉에 섰는데 분리파는 정치군사적 지도권을 가졌으나 노동자들은 화려한 흰서리, 서류상의 개혁으로 만족해야겠다. 그러자 분리파는 승리 이후에 노동 세력을 정부에 추방하고 말았다. 일단 이런 곳곳에 분리 독립파가 이 도시를 장악했다면은 이 분리 독립파들이 일종의 단계를 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총진군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각각의 분리된 각각의 도시들이 자기 도시들을 지키는 데만 이제 급급함으로써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각계격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한 도시가 이동을 하면서 다른 도시로 가고 그래서 군대를 더 확산시키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마드리드를 향해서 공격을 했더라면은 총공격이 가능했을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당시 군대는 해체 상태에 있었고 왕이 사임할 정도였으니까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상계되어 있었던 헌병만이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립된 헌병들을 공격했더라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두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친내각이 이 헌병들을 중앙으로 수집을 해서 총동원을 해서 일종의 진압 군대를 조직했고 오히려 반란군을 도시별로 각계격파함으로써 아주 쉽게 진압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치운동은 소위 군력적으로 패배했으며 인터내셔널의 위신은 추락했고 조직은 몰락했고 부르주아에 압도되었으며 강령도 없이 운동을 시작했고 분산 각계격파되었고 소위 범법에 대한 심지어 책임만 짊어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정부주의자들의 운동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조직을 확장시키고 대중들을 선전해서 그야말로 대중적인 조직을 만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허각적인 조직 하에서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일정 시기 오면은 성급하게 동기를 일으켜서 소수의 또는 소위 분열된 그런 어떤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고요. 그 결과로 오히려 운동 전체를 부패시켰다.
이제 마르크스 대통령. 이 그런 똑같은 역할이 사실은 스페인 내전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사회 노동당이죠. 노동당이 했던 역할이고요. 푸움이라는 그 집단이 했던 전 세계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정부주의가 후퇴하고 말된 거죠. 1836년, 1936년 이후 무정부주의는 사라졌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했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꼭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죠.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지금 그 파리코면이 일어났을 때도 그 파리코면 내에 어떤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제가 알기로 뭐 바쿠닌파도 있었고 뭐 프루동파도 있었나요? 하여튼 그 일단 그런 그 여러 정파들 쉽게 말하면 모여서 그 지도부 같은 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 지도부를 명칭이 뭐였죠 그때는? 네, 그게 이제 파리코면에서 이제 노동자 세력들 이제 중심이 됐던 지도 집단이 두 집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파리 방위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소위 이제 하층 부르주아들, 자영업자라든가 도시 하층민들이 이제 중심이 된 그런 집단이에요. 요 집단은 소위 이제 소위 그 로베스피에르파 당시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산악파 후예인데 그저 유명한 이제 그 무슨 파라고 하는데 이름 전에 여기 오셨던 사람 분이 논문 쓴 논문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하여튼 급진 부르주아파예요. 급진. 이제 로베스피에르 산악파 후예인데요. 그 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분파는 이 파리 인터내셔널 지부. 근데 이 당시 파리 인터내셔널 지부는 주로 푸르동주의자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리 푸르동주의자들이 이제 그 파리 각 구, 우리로 치면 이제 구청이죠. 구청 선거를 했는데요. 파리 시에서 파리 꽃민이 일어나자, 이제 파리 꽃민이 일어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파리 방위군 사령부가 이제 무력을 기초로 해서 시청을 장악한 거고요. 근데 이제 장악한 다음에 파리 꽃민이 일어났을 때 각 구에 선거를 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각 구에 말하자면은 뭐 후보, 대의원으로 주로 당선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소위 파리 인터내셔널 그 지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파리 20개구가 21개구 연합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했어요, 이 사람들이. 요 조직은 아까도 근데 이제 파리 꽃이 일어날 때 파리 중앙위원회는 방위군 사령부는 이제 곧 이제 뒤로 물러나고 권력을 이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파리 21개국 뭐 중앙위원회인가요? 뭐 그런. 그래서 이제 파리 이제 이 꽃면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동주의자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개혁을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 꽃면이 제토의 사회주의 정부다라고 라는 어떤 마치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사회적 개혁을 시도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자면은 부르주아들이 이제 버리고 간 공장을 노동자들이 접수를 해가지고요, 일종의 자치적으로 경영을 했었던 거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개혁이고요. 뭐 개혁이랄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노동자들이 경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르주아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가 사회주의 정권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파리를 이제 둘러싸고 부르주아 정부가 이제 공격해 들어올 때 이 파리 중앙위원들이 그 파리 21개국 중앙위원들이 일종의
단결을 해서 저항을 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마르크스의 평가에 의하면은 마르크스 이제 파리 꽃민이라는 글에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파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방위부대를 이제 통일해서 하나의 중앙 집중적인 강력한 어떤 통일된 그런 조직으로 군사적 조직으로 만들었어야만 저항이 가능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기회를 봐서 베르사유에 있었던 중앙정부, 부르주아 정부를 공격해가지고 장악했더라면은 그래서 상당한 오래 가지 못했든 어쨌든 상당히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 중앙 당시 파리 꽃면 무정부주의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정부주의적으로 자발적인 자치적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방위군 사령부 자체도 일종의 분산적이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죠. 근데 당시 이 파리 방위군의 중앙 사령부 자체는 강소희생처럼 아까 했던 부르주아 이 급진 부르주아들이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통일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이쪽에서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르크스가 비판을 한 게 당시 파리 꽃민이 프로레타 독재가 부족했다. 통일된 그걸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권력을 방위군 사령부가 장악을 하고 그 21개국 구위원회에 넘겨주지 말았어야 됐다. 당시로서는 부르주아 사회주의적 개혁 자체가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회주의적인 정부가 세워질 수 있는 토대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르주아 정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비판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푸르동주의자들 또는 바쿠닌주의자들은 오히려 파리 꽃뮌이 그야말로 그런 자치 정부였었고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개혁이 가능했었고 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없어요. 하여튼 거기 문제는 방위군을 통일시켜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핵심적인 거예요. 통일적인 일단 공격해들은 일단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기 위해서는 단결시켜야 되는데 단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력. 저는 혹시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민주주의 이제 자치로 조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운영될 수 없다, 자치만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도와 그 지도성과 대중성의 문제, 네, 집중과 민주의 문제, 그렇죠. 이 상호의 변정적 통일 문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는 조직 운영 원리가 민주 집중제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실제로 이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얘기를 했던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소비에트라는 건 대중 조직이잖아요. 실제로 대중 아래로부터의 권력인데 그 문제와 그 볼셰비키 당이라고 하는 그 중앙 그런 문제와 이게 어떻게 이게 통일될 수 있는지 문제가 이게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 레닌이 이제 거의 정당을 그렇게 민주 집중제 민주 집중제에서 일단 토론은 격렬하게 하고 행동할 때는 집중해서 행동한다. 이런 민주 집중제의 원리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오늘날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는 민주 집중제이죠. 근데 사실 민주 집중제가 실전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조직 체계를 시도했었어요. 사회주의에서 이게 경험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 이제 그런 새로운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여러분들 생각과 좀 많이 다른데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수렴제라는 거예요. 이 수렴제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에 나왔어요.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인데 헤겔이 이 삼위일체 개념을 받아들여서 국가를 이렇게 세 개의 원리로 의해서 조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헤겔이 군주란 개념을 끌어들여요. 군주, 그리고 관료, 그리고 국회, 이 세 가지 조직을 통해서 국가를 조직하려고 해요. 이게 헤겔의 국가론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군주를 끌어들였다 해가지고 뭐 봉건적 국가가 아니냐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헤겔의 발상은 일단 기독교적인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이 조직에 국가 조직에 적용시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헤겔이 이 국가 조직을 조직했을 때 기초 역사적 토대가 됐던 건 뭐냐면은 로마의 호민관 제도입니다. 로마의 호민관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로원이 있고요, 민회가 있고, 그 다음에 호민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처음에는 호민관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공화정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 처음에는 원로원과 민회만 있었던 거죠. 근데 호민관 제도를 이제 끌어들여서 그래서 호민관, 원로원, 의회 이렇게 만드는데 로마에서 왜 호민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느냐? 왜냐하면 이 호민관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의회와 이 민회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삼각적인 상호 견제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헤겔이 국가를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눠요. 군주와 관료와 그리고 의회. 이 세 가지는 헤겔이 보면은 상호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군주에 대해서는 의회와 관료가 견제하는,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요. 또 의회에 대해서는 군주와 관료가 견제를 하고요. 또 관료에 대해서는 또 의회와 군주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삼각틀을 만들려고 이제 대도덕으로 만들어 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는, 아니 헤겔은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삼권 분립하면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삼권 분립을 비판하고 그렇게 만드는. 헤겔 자신의 이런 의견은 사람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에 와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 일단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는 레닌에 의해서 이 레닌도 이제 이렇게 이 조직을, 레닌은 아까도 했지만 일단 두 가지로 조직하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당이라는 것하고 국가라는 것하고, 그래서 당과 국가가 일종의 상호 견제하려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이제 당내 민주주의라고 해서 소위 민주 집중제라고. 이제 국가도 사실 레닌의 국가는 국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국가와 당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체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속에는 민주 집중제가 있는 거예요. 민주는 국가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당은 집중제고, 또 당내에도 보면 민주화 집중제. 그래서 민주화 집중 이런 소위 이중적으로 국가와 당을 구성함으로써 일종의 전체적인 이제 그런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민주적인 소위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했던 거죠. 민주주의적인 어떤 통일성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이제 실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서 소위 사회주의적 호민관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이제 중국 같으면
이 주석제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하고요. 이제 북쪽에 가면 그게 이제 수령제라고 하는 게 등장. 그래서 북쪽 사회에서는 수령, 국가, 당, 이 세 가지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당이 문제가 됩니다. 당이 관료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호민관으로서 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였던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호민관 제도고요. 이 수령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은 당에 대한 견제입니다. 당 관료들이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 수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쪽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 인민회의라는 것하고 또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이 또 이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령도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호 견제 조직을 이제 만들어내서 뭔가 민주적 통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되는데 수령제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는 수령이라고 나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추석제라고 하는 게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이 사회주의 사회의 가장 하여튼 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조직을 삼각적인 관계로 조직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등장해요.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대체로 어느 조직이나 결국 그렇게 삼각관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항상 1인자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1인자가 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역시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사도적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도적 정신이 없다면은 뭐 아무리 이게 삼각관계가 있어도 유지할 수 없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당원들인데요. 당원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죠? 훈련 이것이 없다면은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조직적으로는 그 이상 인간이 아직 발전시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에서 나오는 삼위일체부터 오늘날까지 나온 수령제까지 조직적으로는 더 이상 뭐 가능성 모르겠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한계는 있는 것 같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제 인민위원회 같은 경우가 네? 인민위원회 같은 네. 경우가 아래로부터의 그 이제 명령위임 그러니까 이제 부주자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죠. 사실 뽑아줄 때만 하는데 사실은 자유위임인 거죠. 지 맘대로 뽑히고 나면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거고.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이제 인민위원이라는 것은 이제 소환도 가능하고 명령위임 형태, 기속적 위임 형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체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의사결정과 집행이 다시 통일되고 이런 것 같은데 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호관계 참 잘 모르겠어요. 정치 사상 아까 저 정신적인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그 정치 사상적인 측면 이 부분들이 이제 관료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러한 국가의 의사결정과 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이
저도 이게 혼란스러워서 잘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철학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주의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이거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네. 자치 조직이에요. 예, 예, 하나는 당인데요. 당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데 레닌은 거의 뭐 명령 체계로 구성할 정도로 중앙 집권적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상호 어떤 제약하고 상호 통일하는 그런 관계가 없으면 사실 사회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조직을 조직하다 보니까 실제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때로는 당의 명령 체계가 우선이 돼서 이 자치적인 그런 운동이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자치적인 이 세력이 강해가지고요. 당이 어떤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스탈린 시대 때는 당의 어떤 역할이 좀 너무 강했다. 많은 비판을 받는 거죠. 근데 거꾸로 브레즈네프 이후에 50년대 후르쇼프 이후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가서는 사실 이 소련에서 당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로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이 민중과 인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당이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인민들을 끌어들여서 합심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주 활발하게 그야말로 기대한 대로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당원들도 지쳐요. 대중들은 아이 좀 쉽시다. 오늘은 우리 좀 놉시다. 그러면은 당 관료들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안면에 받치는 거 쉽게 만났어. 쉽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로 당이 이 무기력한 그야말로 이 저기 전달 기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역할로 떨어져 버리면서 사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거는 당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면은 70년대 우리 소련인 기억 보면은 당이 전혀 독재를 안 했어요. 거꾸로. 당이 무기력화되고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무정부주의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정체되고 이제 사회 전체는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요. 더 이상 우리 열심히 할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당의 관료화를 막는 게 그러니까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사회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어떤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당 관료들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당 관료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게 이제 수령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주석이 막 끊임없이 힘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하려고 한 건데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조직은 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이 필요한 거고요. 기독교의 사도 바울이 이끌어갔던 그런 이제 사도적 정신 이게 사실 모든 인간에게 그런 사도적 정신을 기대한 건 힘들고 그러나 적어도 당원들에게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뭐 주제가 무정부주의 때문에 현재 아까 잠깐 말씀하신 뭐 시민사회 내부나 뭐 청년 또 뭐 종교 일부에 확산이 되고 있는 무정부주의 경향 그래서 또 이진경 조정원 필두로 하는 일부의 그런
그 철학적 흐름에 대해서 마치 그 마르크스가 박근혜파들에 대한 그 운동의 해악성을 지적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한 것처럼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그 대립 지점을 형성을 하고 운동적으로 그 접근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이진경, 윤화, 조정환, 류 과거의 그 운동 중심으로부터 이탈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뭐 공격적인 자세나 이런 전투적인 그런 그 논쟁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질 않아서 말하자면 그런 지점에 대해서 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예, 지금 이 노동운동이 있다면 지식인 운동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지식인이 끊임없이 어떤 가능 비전을 보여주고 또 움직여 나가는 것이 이 사회 전반적 운동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오늘에서는 노동운동과 이 지식운동이 상당히 괴리됐다는 느낌이 많이 해요. 7, 80년대는 지식인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데 대신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그런 오늘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을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식인 세계는 제가 좀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무정부주의자들. 무정부주의의 경향이 그렇게 많이 확산돼 있어요. 환경운동하는 사람 대개 다 생태 무정부주의자이고요. 이진경 이 들레즈 철학 굉장히 어려운 철학인데요. 들레즈 이름만 듣고 사람들이 이 들레즈 이렇게 가보자고 여기에 대한 좀 적절한 비판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없어졌어요. 비판할 수 있는, 역시 비판하려면은 좀 막스주의라든가 어떤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 건데 그런 막스주의라는 이론 기초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비판할 사람이 없었어요. 대체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지식인들은 반은 3분의 2는 소위 참여주의자, 개혁주의자이죠. 문재인 정부 또는 노무현 이쪽에 현 정부를 어떻게 소위 개혁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을 조금 더 나아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위 루스적인 국가론, 복지국가를 좀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김상조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거지. 그런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고요. 정권에서 중요한 자리도 맡고 있고 그런 사람들 있고 나머지는 아까 아주 소수 3분의 1 정도 되는데 지식인들 저 예술가 지식인들 많은 사람인데 들레즈 이런 사람들의 어른 철학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떤 무정부주의를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직적인 활동을 안 하고 주로 문화 연구 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비판할 사람이 그래서 이런 과거와 같은 좀 비판적인 운동, 지식인 운동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론적 토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막스주의의 이제 이 위신이 많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판할 수 있는 토대가 없어지니까 이제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끊임없이 그런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비판할 주체를 그럼 한번 모아보시죠. 근데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돈이 없는 게. 돈은 그렇게 없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우리 시민사회 조직이 훨씬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정부
정부의 지분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면 BBT나 학생이 90년대 비해서는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연구도 하고 또 이제 글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원해낼 수 있는 노동자 민중 조직들이 그런 연구자들을 지원해낼 수